예, 안녕하십니까. 2021년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플랫폼 사회의 거시적 미시적 다이내믹스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2부의 사회를 맡은 서강대학교 정치외교과 하상영입니다. 예, 2부 주제는 플랫폼의 문화와 심리로 되어 있습니다. 2부에는 모두 이제 5분의 선생님들이 발표를 하시겠는데요. 이 5개의 발표는 이제 앞에 2개의 사회 이론 관련된 발표와 세 번째 발표 이제 경험 연구 발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두 발표는 플랫폼 사회에서의 예술 관련된 발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와 심리를 이제 두루 아우르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발표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김홍중 선생님께서 플랫폼 사회의 문화사회학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의 김홍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에서 발표를 하게 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한 5가지, 6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보시는 그 차례에 나오는 저 순서대로 논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혹은 플랫폼 사회라는 말이 비교적 많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만 아직 그 개념적인 합의 내지는 공유된 그런 명확한 개념에 이르지 못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사용하게 될 용어는 플랫폼이란 용어는 좀 광의의 의미로, 좀 넓은 의미로 복수 집단이 교류하는 디지털 인프라 구조, 이 정도의 의미로 사용을 하고자 하고, 플랫폼 사회라는 관점은 이재열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디지털 경제의 정점에 있는 플랫폼이 사회 전반 구조와 사람들의 일상까지 파고들어 만들어내는 효과를 포괄하는 그런 사회학적인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플랫폼 사회의 그 특징들을 간명하게 집약한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그 하나가 데이터화, 그리고 두 번째가 상품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알고리즘에 의한 큐레이션. 이 세 가지의 특징이 플랫폼 사회에 공통적으로 보인다는 그런 이론적인 관점이 상당히 유용한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사회가 좀 어렵게 느껴지신다 할지라도 아마 넷플릭스와 같은 그 플랫폼에서 많은 그 다큐멘터리들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것은 아마도 우리 시대의 대중들이 플랫폼 사회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혹은 상상하고 있는지, 혹은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몇 가지의 흥미로운 문화적인 산물들이에요. 저 중에서 특히 소셜 딜레마라고 하는 다큐를 매우 흥미롭게 봤는데요. 거기에 이제 사실 되게 유명한 분인데 제이론 러니어의 그 커멘트가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회사들은 왜 돈을 벌까요? 굉장히 이제 단도직입적인 질문이죠. 당신의 행태와 지각에 일어나는 점진적이고 사소하고 지각 불가능한 변화가 상품이다. 그걸 판다는 거죠. 저 파란색으로 제가 그 색깔을 바꿔놓은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본주의라고 했을 때 그 자본주의가 어떤 상품을 노동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그것을 판매해서 가치를 획득하고 축적하고 재투자하는
그 일련의 사이클과 조금 다른 방식의 상품, 축적, 투자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점을 사람들이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난 한 20년에서 10년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장에서 하는 노동이 아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저 점진적이고 사소하고 지각 불가능한 변화를 누가 파악하고 무엇이 저 변화를 예측하고 저 변화에 기초한 상품을 만들어내느냐라는 것이 사실 21세기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던지는, 사회에 던지는 큰 질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 문제로 저는 다른 자본주의, 논쟁점이죠. 논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과연 다른 자본주의, 플랫폼 자본주의라 불릴 수 있는 그런 자본주의가 나타났느냐, 나타났다면 그것은 어떻게 작동하느냐, 그리고 그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행위자 내지는 장치로서의 알고리즘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이 두 가지를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2019년에 나왔고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읽고 계시는 그 감시 자본주의라는 책에 그 플랫폼 자본주의의 핵심 그 메커니즘이 왼쪽과 같이 이제 도식화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예전에 공장에서 하던 그 노동 행위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클릭 혹은 사교, 이동 등등이 방대한 데이터로 채굴되고 그리고 소팅되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걸 이제 행동 잉여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의도하지 않은 노동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측 상품이 돼서 미래 행동 시장이라고 하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거대한 시장이 열렸고요. 그 시장 안에 유저는 우리는 사실 정보를 소비하는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상품 내지 원료로 위치 전환을 하고 있다는 강한 주장을 던지고 있습니다. 저 주장이 타당성을 갖는 몇 가지 지점이 있는데, 하나는 원래 우리가 흔히 캘리포니아 이데올로기라 부르는 해커 문화나 윤리는 굉장히 반권위주의적이고 공동체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체제 반항적인 그런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뭐 스티브 잡스가 예전에 그 히피 문화에 심취했던 것에서 단적으로 볼 수 있듯이요. 근데 이제 1990년대까지 인터넷이라고 하는 공간은 바로 그런 어떤 그 해커들의 꿈이 실현된 것처럼 보이는 공간이었습니다만 2000년 4월에 닷컴 경제가 붕괴하면서 이제 서바이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당시까지는 아직 상품화시키지 못했던 행동 잉여들을 상품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굉장히 적극적인 모색이 시작됩니다. 한 20년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 9.11이 일어났기 때문에 정보를 안전과 연결시켜서 예전 같으면 상당히 접근하기 어려웠던 사적 정보에 대한 방대한 접근이 가능해지는 저런 여러 가지 이제 요건들이 결합하면서 새로운 자본주의의 가능성이 전개되었다는 것이 주보프의 중요한 아규먼트입니다. 저는 좀 큰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는데요. 플랫폼 자본주의의 특이성에 대해서 저는 이론적으로 상당히 공감하는 입장에 서 있는데 그 특이성을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크기 때문에 사실 시간 관계상 좀 논의하기가 어려운 첫 번째는 플랫폼 자본주의의 가장 큰 특이성은 그 이전 형태의 자본주의가 아직 노동에 포섭하지 못했던 부분을 테크놀로지의 힘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이제 상당히 예전에 나온 프리 레이버라는 그 티티아나 테라노바의 논문, 유명한 논문인데요. 저기서 프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유노동이기도 하지만 미지불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좋아서 움직인 그 이동 거리 같은 것이 이제 데이터로 활용된다고 했을 때 그 이동이 과연 노동이냐 이런 문제가 등장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정동 노동이라는 개념 같은 것이 바로 저 부분을 지칭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두 번째 태제는 플랫폼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소셜이라는 게 뭐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혹은 소셜 네트워킹, 사교, 사회, 이 소셜이라는 말은 사실은 한 100여 년에서 200여 년간 사회과학이 사회라는 말로 지칭해 온 것과 상당히 다른, 어떻게 보면 그 사회를 더 쪼개고 들어가면서 사적인 관계망을 통해서 사회 전체의 연결 내지 공적인 것들을 재분배하는 흥미로운 영토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이제 웹 2.0 이후에 나온 소셜 미디어 혁명 이후죠. 그래서 원래 사회라는 말은 사회 정의, 평등, 기업, 문제, 연대 이런 명사들과 결합하면서 개인을 초월하면서 공통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어떤 퍼블릭한 것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그 시멘틱스가 소셜, 정말 비단 한 10년 사이에, 왜냐하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모바일하고 연결된 건 거의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10년 사이에 소셜이 사회를 조금 강하게 말하자면 재구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효과들은 많은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가장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헤이트의 메커니즘을 미디어가 매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뭐 연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세 번째는 플랫폼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부르는, 왜냐하면 자본주의라는 건 기본적으로 자본의 무한 축적을 긍정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왜냐하면 이제 노동을 했으면 쉬어야 하는데요, 자본주의는 기본 로직이 평화로운 수단에 의해서 자본을 무한 축적해 나가는 운동에 대한 긍정이기 때문에 쉼없는 노동이 긍정되는 거의 놀라운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자본주의가 매력적이고 도덕적인 것으로 나타나게 하는 문화적인 동력이 옆에서 주입이 되어야 돼요. 처음에 기독교 윤리가 나타나기도 했고 해커 윤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플랫폼 자본주의에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으로 인지되지 않는 노동이 많기 때문에 문화적인 혹은 도덕적인 혹은 윤리적인 정신이 필요 없이도 가동되는 자본주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조금 말장난을 해서 돌려 얘기하면 정신 없는 자본주의의 가능성이 실현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상당히 이제 많은 논의가 필요한데요. 이런 논의들을 통해서 결국 도달하게 되는 것은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저 플랫폼 자본주의라는 독특한 형태의 굉장히 짧은 시간에 나타나서 지금 굉장히 짧은 시간에 엄청난 역동성을 가지고 우리의 사회적 삶을 지금 약간 리셔플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저 자본주의의 근본 엔진이 뭐냐? 이것은 물론 저 같은 사회학자가 깊이 탐구하기 어렵습니다만 알고리즘의 문제임이 틀림없는 것 같고요. 다만 지난 20년 동안 사회학의 영역에서, 특히 문화사회학의 영역에서도 저 문제를 다루었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서 저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연구를 진행한 후에 과연 알고리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힘으로 등장하여 어떤 현상들을 낳고 있는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나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짧아서 제가 앞에 부분에 논의를 하느라고 시간을 좀 많이 썼는데요. 다른 분들의, 선생님들의 논의를 듣기 위해서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홍중 선생님께서 사실 뒷부분 내용도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 많은데요. 시간 제약상 다 발표를 못 해주셨습니다. 그 플랫폼 자본주의의 특이성 관련된 이제 그 태제들 4개를 제시를 해주셨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두 번째 태제가 그 플랫폼 자본주의는 그러니까 소셜적인 것을 통해 사회적인 것을 재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다른 말로 좀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이제 근대 사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개인이 규범을 통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이제 사회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플랫폼 자본주의 하에서는 그런 이제 개인들이 모여서 규범을 만들어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공동체가 파괴되고 그것을
그 관계는 있죠. 그러니까 그 커넥트는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소셜적인 걸로 이제 대체한다 이런 이제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그 관련해서 이제 두 번째 발표 그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임동균 선생님께서는 그럼 이 그 플랫폼 사회에서 개인 특히 이제 디지털 세계에서의 개인성, 인디비주얼리티는 우리가 어떻게 사회 이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깊이 있는 심도 깊은 논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제목은 플랫폼 위에 선 개인, 디지털 세계의 새로운 개인성. 예, 임동균 선생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 2부 두 번째 발표를 맡게 된 서울대 사회학과의 임동균이라고 합니다. 제 발표는 디지털 세계에서 플랫폼 사회에서 우리의 어떤 자아 그리고 우리의 자아가 보여주는 어떤 독특한 개인성의 모습들이 지금 바뀌고 있지 않을까. 우리도 잘 모르는 사이에 이런 좀 문제 의식을 가지고 한번 그 이야기를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분을 딱 맞추기 위해 약간 원고 비슷하게 이제 준비를 해왔는데 그거를 약간 읽는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잘 지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동안 많은 어떤 사회 과학적 혹은 사회 철학적 연구들이 개인의 자아가 형성되어 있는 그 방식이라는 게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계속 이제 변해왔음을 이제 다양하게 지적해 왔습니다. 뭐 일례로는 뭐 전통적 자아는 이러한 모습을 띠고 있었고 근대적 자아는 예를 들자면 어떤 자율성이라든가 개인주의라든가 내적으로 통일된 자아의 모습 그리고 그와 명확히 구분된 외부 이런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고 했고 반면에 이제 포스트 근대적 자아가 이제 20세기 후반에 이제 그 제시가 되면서 근대적 자아는 그것과는 좀 반대의 모습인 것으로서 그래서 차이도 강조하고 다양성도 강조하고 여러 가지 이제 파편화된 모습들 국지적 지식 이런 걸로 묘사될 수 있음을 이제 강조를 했는데요. 포스트 근대라는 게 그만큼 이제 모든 사회적 힘들을 해체시켜 버리는 이제 과정이었다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체의 힘, 파편화의 힘, 그 자본의 힘 외에는 어떠한 힘도 용납되지 않는 이제 이런 그 맥락이 있는 건데 이제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개인들은 자신의 어떤 바이오그래피를 이제 구성을 해내야 되고 그 방식은 이전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앤서니 기든스는 개인들은 자신들만의 어떤 스토리가 있는 트래젝토리, 궤적에 기초한 어떤 바이오그래피를 꾸려가야 한다. 울리백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래서 실험적인 자아의 바이오그래피를 만드는 상황에 이제 처해져 있다. 바우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까지의 바이오그래피는 또 처분해 버리고 새로운 걸 만들고 또 처분하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바이오그래피를 만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제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포스트 근대적 상황에 이어서 지금 플랫폼 사회가 오면서 이러한 자아의 어떤 관리라든가 그 바이오그래피의 어떤 작성 이런 것들이 더욱 쉽게 가능해지고 자기 전시를 위해서 또 필요한 그 전략으로 그 디지털 플랫폼 공간이 이제 활용이 되죠. 그래서 특히 소셜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사용자들이 훨씬 자기 모습을 어떻게 보면 대성화도 하고 양화도 하고 생산도 하고 규율도 하고 하는 속성을 이제 그 가지고 있어서 그런 플랫폼 사회에서는 그런 자아의 어떤 고정된 모습이 훨씬 더 유연하고 다차원적이고 좀 액체화된 그러한 과정이 있는 것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세상이 이제 모든 그 당위성 있는 것들이 이렇게 다 해체가 되고 모든 중심성이 전부 다 이제 파편화가 되는 그 시대에서 그리고 경제적으로 불안한 포스트 코로나 그 사회에서 지금 사람 결국 그러면 남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아까 뭐 제가 자본의 힘도 얘기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끝까지 남아서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어떤 뭐 이게 좀 그 용어이긴 해 현상학적 체험 중에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고 할 수 있는 그 본질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 감각질, 퀄리아 같은 것이 아닐까. 감각질은 이제 그 뭐 용어인데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빨간색 어떤 것을 보면 그 빨간색이 주는 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무슨 음식을 먹었을 때 음식이 주는 고유한 그 어떤 느낌,
무엇을 볼 때 그것이 주는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이제 이런 게 감각질인데, 그런 걸 바탕으로 하는 인식 판단, 이런 게 이제 그 점점점 중요해지고 확대해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퀄리아라는 거는 뭐 여러 다른 연구들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이제 자아랑도 이제 그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참 다시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제 생각에 이제 그 디지털 플랫폼 그 시대에서 이 퀄리아 감각질이 중요해지는 것, 혹은 그냥 감각이 중요하게 되는 거는 크게 세 가지 메커니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랫폼 자체의 어떤 인터페이스랑 모듈레이션 때문에 감정적 반응이나 도덕적 반응을 이제 계속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의 개인들이 놓여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보호 감각을 추구하려고 하죠. 사람들이 요즘에 반려 뭐 식물, 동물, 가구 뭐 이런 거 이제 추구한 반려돌 뭐 추구한 이런 것처럼.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인터넷 혹은 IT 모바일 스크린 같은 게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이제 편재하게 됨으로써 사람들이 늘상 거의 신체 일부분의 상태로 그런 공감각적 이미지에 늘상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맥락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플랫폼 공간이라는 거는 일종의 감각의 제국이라는 걸로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제 뭐 그 학부생들이랑 같이 하는 연구 중에 하나를 보니까 유튜브 댓글들을 분석해 보니까 유튜브 댓글에 쓰이는 단어들이 뭐 너무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런 강조하는 감정적인 말들, 어떤 감탄사, 부사, 형용사, 뭐 의세어, 의태어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많이 쓰이고, 뭐 퓨 리서치 센터 같은 데서 그 분석한 것도 보면 좀 비판적이고 좀 감정이 많이 실린 이제 글들일수록 라이크도 많이 받고 공유도 많이 받고 이제 이런 것으로 이제 그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소셜 그리고 미디어 플랫폼들이 제공하는 기본적인 상호작용 인터페이스 자체가 감정적 반응을 통해서 이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유도하는 측면이 이제 강해서, 생각해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보다 훨씬 더, 그래서 뭐 별점을 매긴다든지 댓글을 점수를 매긴다든지 좋아요를 누른다든지 여러 가지 그 감정을 표현하는 그것이 훨씬 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모바일 기기를 접속하는 순간적인 그 이모셔널로지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 형식을 이제 플랫폼이 이제 제공해 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제 생각에는 이제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각의 제국적인 속성이 아닌가. 그러니까 제국이라는 게 어떤 힘을 가진 중심이 다른 영역까지 통치권을 발휘해서 지배를 하고 패권적 지위를 가진 것이라고 했을 때, 플랫폼을 공간을 지배하는 중심적 질서가 감각이고 감각질적인 것이고 감정이 아닐까. 그것이 정치 영역에도 그 힘을 뻗치고 있고, 인간관계 사적 상호작용 영역에도 힘을 뻗치고 있고, 물론 이제 상품의 영역이나 산업적인 영역에도 끊임없이 이제 미치고, 사람의 어떤 아이덴티티 영역에도 그런 감각이 영향을 미치고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각의 우월적 지위라고 하는 게 현대의 어떤 미학적 자본주의, 감성적 자본주의의 강화와 괴를 같이 하고, 또 플랫폼 때문에 가능해지는 어떤 취향에 맞춘 세분화된 시장, 그리고 진정성에 대한 요구, 그리고 소비자들이 이제 어떤 대중 상품이 아니라 의미와 감각을 소비하는 것. 이래서 커피 같은 경우 예전에는 그냥 물리적 상품으로서의 커피를 그냥 소비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무슨 맛과 향을 음미하고 이제 그 커피 마시는 특별한 시간을 가지게끔 하는 그런 익스피리언스 이코노미로서 이제 상품으로서 이제 변한 게 이제 그러한 예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감각적 퀄리아에 놓인 그 디지털 세계에서 개인들은 어떤 그 전략을 가지고 행위를 하게 된가, 여러 가지 이제 모습을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시각 중에, 저는 여기서 이제 대화적 자라는 그 이론과 관점이 있는데, 그 개인들이 끊임없이 내부에서 다양한 그 사회적 힘들이 생산해내는 내적인 그 혼란스러운 대화 상황에, 일종의 대화의 경기장에 그 이제 놓이게 된다는 거죠. 이제 사회적 힘과 경제적 힘, 문화적 힘들이 그 개인의 머릿속 안에 다양한 다이얼로그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혼란스러운 상태인데, 늘 이제 손에 스마트폰을 이제 쥐고 있는 그 개인들은 그런 디지털 플랫폼의 어떤 감각적인 어떤 이미지들 속에서, 그리고 혹은 그 안에서 펼쳐지는 어쨌든 정치적 정동에 이제 몰두함으로써 이제 자신의 정체성이나 아니면 상대적 이제 위치를 찾고, 아니면 그것을 이용해서 어떤 그 새로운 문해력을 가지 감각적 질서에 대한 그 해동력을 바탕으로 한 어떤 감정적 자본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평가하고 전망을 할 것이냐?
제 생각에는 이제 그 디지털 플랫폼 세계를 바탕으로 이제 감각이라는 것이 새로운 질서나 패권적인 힘을 가진 그 무엇이 될 것이라고 점점 더 이제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퀄리아라는 게 이제 인간 체험의 가장 근본적인 단위에 가깝기 때문에 가장 해체 불가능한 단단하고 직접적인 그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 웹을 통해 연결된 개인의 개인성이 그거에서 직접적으로 더 영향을 받거나 종속될 것 같고, 이렇게 변화한 세상이 그럼 좋은 세상일까 나쁜 세상일까? 이제 PPT에 나오는 것처럼 긍정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있음을 이제 그 부정할 수는 없어. 심미적 만족감이라든가 감각적인 어떤 쾌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분명히 이제 부정적인 건 아닐 텐데요. 근데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개인의 전략과 관련해서 이제 언급했듯이 그러한 세계 안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과연 이제 안온하고 자기 만족적인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는 좀 회의적인 시선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 설문조사 이제 이번에 이제 하게 된 그 설문조사 분석 결과 소위 말하는 그 포모가 높은 사람들일수록 SNS를 훨씬 더 이제 불안하게 사용하고 중독도 되고 집착도 하고 그러면서도 놓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사실상 SNS 사용으로 인해서 그런 포모나 부정적 감정이 이제 더 증폭이 되는 그런 가능성을 이제 배제할 수는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들이 그렇게 물론 수동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고, 제가 별개로 진행한 어떤 질적 조사에서는 또 개인들이 그걸 주체적으로 이용하고 활용하려는 노력도 분명히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적극성과 수동성 사이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감각의 제국이라고 하는 이 강력하고 견고한 제국적 질서의 밑바탕에는 이제 마치 어떤 안정적인 거시적 세계가 있으면 그 밑바탕에 그 확률적으로 양자 세계가 요동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만족과 불안 사이에서 끊임없이 불안하게 진동하고 있는 개인들의 심리적 상태와 어떤 내적 자아가 놓여 있음을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사회의 여러 가지 다양한 거시적 힘들이 그 개인 내부 안에서는 지속적으로 자기 의심, 자기 만족, 자기 칭찬, 자기 비하, 자기 치유, 자기 몰아붙이기 등등 혼란스러운 어지러운 자기와의 대화를 지속하게끔 이제 하고, 하지만 이제 그러한 와중에서 이제 그 개인들은 이 감각의 제국 안에서 그것을 자신의 어떤 정체성의 공간으로 삼고 자기 자신을 이제 포지셔닝을 이제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좀 회의적인 질문이 들죠. 그렇게 거기서 이제 진정성을 이제 표현하는 이제 표현적 개인주의의 어떤 압박 속에서 진정성을 표출해야 되는데, 진정성이 그렇게 진정하다면 왜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많은 진정성들은 그렇게 다 천편일률적인 것인가라는 질문을 이제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 이제 결국 여기서 다시 예전에 그 분들이 말씀하셨던 진정한 개인성을 가진, 진정한 개성을, 인디비주얼리티를 가진 것은 자본뿐이고, 개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는 그런 그 개인성을 가지지 못한 채 종속돼 있다라는 오래전 진단이 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임동균 선생님께서 그 디지털 세계의 새로운 개인성, 이제 개인의 이제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우리가 이제 일상 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아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의 내가 있고 온라인에서의 내가 있는데, 이제 온라인에서의 나, 이제 그 개인은 이제 임동균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이제 그 감각의 제국에 있는 이제 나이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상충하는 힘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 우리가 뭐 심리학 혹은 뭐 커뮤니케이션 학에서 이제 보면은 그 얼마 전에 이제 며칠 전에 이제 돌아가신 그 긍정 심리학자이신 그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라는 분께서 이제 유명한 그 책으로 이제 플로우라고 이제 몰입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제 그분의 이제 핵심 주장은 이 개인이, 사람이 어떤 일에 이렇게 몰입을 하게 되면은 그런 만족감이 생기고 그 행복감을 느끼는데, 이 몰입을 못하고 자꾸 미래를 걱정한다든가 아니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개인이 서로 이제 혼란을 느낀다든가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 행복감과 만족도가 떨어진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시사점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그 세 번째 발표는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이은주 교수님께서 코로나 시기에 소셜 플랫폼 이용과 마음 건강, 특히 이제 우울분과 우울감, 그다음에 이제 자기 만족이 플랫폼 이용과 어떤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경험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예, 큰 박수로 마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이은주입니다. 이 연구는 오하이오 주립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로 계시는 로즐린 리 원 교수님과 같이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입니다. 이 다음 페이지로 안 넘어가나요? 네, 밑에 거 누르고 있는데요. 네. 지금 여기 여러분들 보시는 음악이 나오고 있죠. 예, 지금 긴 시간 동안 발표 듣고 토론 들으시느라고 피곤하실 텐데 아마 이 노래 들으시면서 이 노래 곡목을 바로 떠올리시는 분들은 좀 아무래도 연식이 되신 분들일 것 같습니다. 이 김성호의 회상이라는 노래인데요. 자, 이제 그만 끊어주셔도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냥 노래 계속 들으시면 좋은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페이스북에서 나의 20대 사진 올리기 이것들을 한참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앞에서 여러분들이 아마도 지금은 20을 훌쩍 넘으셨을 분들께서 예전 본인의 사진들을 올리는 이런 일종의 뭐 챌린지라면 챌린지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부분이 있는 것들이 아니고 사실 페이스북의 기능 중에 하나가 on this date 해가지고 몇 년 전 오늘 어떤 포스팅들을 내가 올렸었는지를 알아서 띄워주는 그걸 통해서 저희가 과거의 기억을 소환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이 바로 이런 미디어의 회상적 이용에 관한 부분인데요. 자, 회상이라고 하면 이제 영어로 노스텔지아라고 돼 있는데 이 회상이 20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렇게 부정적으로 낙인이 찍힌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심리적 질병의 일종으로 간주가 되었는데 이것이 2000년대 들어오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마음 건강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심리적인 자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재조명되면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뭐 외로움이라든가 아니면 인생 무의미하다 같은 현재 심리적인 위협을 느낄 때 사람들이 회상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현재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라든가 생각을 완화시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특히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연구 영역에서는 이 회상적 미디어 이용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본인이 어린 시절에 유행했던 그리고 본인이 어린 시절에 즐겼던 그런 어떤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예컨대 뭐 드라마라든가 아니면 영화라든가 아니면 음악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소비하는 행위, 그 경험을 회상적 미디어 이용이라고 하는데 이 회상적 미디어 이용이 심리적인 안녕 혹은 정신 건강에 어떤 영향을 가지는가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들이 축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두 가지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이 어린 시절을 생각나게 하는 예컨대 뭐 스타워즈라든가 토이스토리, 라이온킹 같은 그런 영화들이 있는데요. 이런 영화들을 자기가 어린 시절에 봤던 그 버전으로 본 실험 참여자들은 해당 영화의 최신 리메이크 버전을 본 경우에 비해서 내용은 같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높은 수준의 자아 존중감을 보이더란 말이죠. 그 옛날에 봤던 기억들이 소환이 되면서 누리게 되는 그런 긍정적인 심리적인 경험이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최근에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은 이 팬데믹 위협을 느끼게 하는 그런 동영상을 시청한 경우에 토이스토리를 시청한 참여자들은 2020년에 개봉한 온월드라는 영화를 시청한 참여자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위안을 보고했다라고 합니다. 즉 회상적 미디어가 가지는 어떤 긍정적인 심리적인 영향에 대해서 이제 경험적인 근거들이 쌓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은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사실 정신 건강이 마음 건강이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보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장기적으로 이 팬데믹 상황이 진행이 되면서 코로나 블루 우울감을 넘어서 코로나 레드 상태로 가고 있다. 사람들이 분노를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자주 만날 수 없고 내가 즐겨 찾던 곳을 방문할 수 없는 그런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 과연 그럼 회상적인 소셜 플랫폼 이용은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저희 연구에서 주목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그렇다면 어떤 그런 심리적인 기제를 통해서 이 효과가 발생하는지, 또 이러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한테서 동일한 효과를 발생할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긍정적인 영향이 좀 더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무엇인가에 대한 탐색적인 연구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의 포스팅을 찾고 공유하면서 지금 굉장히 불안하고 이렇게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 현재의 나와 예전에 행복했던, 저렇게 자유롭게 어디든 갈 수 있었고 여행할 수 있었고 친구들과 즐길 수 있었던 나, 이게 사실은 결국 별개가 단절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이 과거에 행복했던 나와 지금의 불안하고 외롭고 그다음에 사실은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은 나가 연결돼 있다라는 이 자아 연속성을 통해서 사실은 지금의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자아 연속성이 굉장히 중요한 회상적 미디어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기제로 제안이 되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양된 자아 연속성이야말로 현재 느끼고 있었던 우울감을 좀 낮춰주고 삶의 만족도를 높여서 이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게 저희 생각이었고요. 이걸 이제 연구 모형으로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이 회상적인 소셜 플랫폼 이용이 자아 연속성을 높일 것이다.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 동일인이다. 이 부분을 상기시켜 줄 거라는 말씀이고요. 가설 2는 이 회상적 소셜 플랫폼 이용이 자아 연속성을 고양시킴으로써 현재 느끼는 우울감을 낮출 것이다 라는 게 두 번째 가설이고요. 세 번째 가설은 회상적 소셜 플랫폼 이용이 자아 연속성을 높이고 그걸 통해서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지 않겠나라는 것이 세 번째 가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러한 효과가 만약에 있다면 모든 사람들한테서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않을 텐데 그런 효과를 조건화하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은 뭐가 있을까라는 걸 생각할 때 요새 얼마 전에도 보니까 이 1인 가구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기사도 나왔던데요. 사실 지금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외로움이라든가 삶의 만족도, 행복감 이런 부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외로움, 고독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 이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통해서 가장 크게 부정적으로 변화를 경험한 부분이 바로 이 관계적인 측면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 만날 수 없는 부분. 그런데 이것이 특히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사실 다른 가족들하고 같이 살고 있는 동거 가족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쨌든 집에 돌아가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박탈당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1인 가구 구성원이 이 코로나 상황에서 다인 가구 구성원들보다 높은 수준의 우울감을 보이고 있다. 그다음에 특히 이 팬데믹 상황에서 1인 가구의 마음 건강이 이 외로움과 사회적 연결 부족에서 오는 위험에 더 취약하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예상했던 그 소셜 미디어, 소셜 플랫폼의 긍정적인 영향, 그러니까 회상적 이용을 통해서 받게 되는 그런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지점이 자, 다인 가구보다는 오히려 1인 가구 구성원들한테 더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가설 4와 가설 5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앞에서 제안했던 회상적 소셜 플랫폼 이용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인 가구들보다는 안 그래도 미니멀 레벨에서는 적어도 식구들하고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1인 가구들,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에 더 취약한 사람들한테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더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라는 게 저의 가설이었습니다. 이 가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전국에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고요. 1,500여 명의 응답자들이 답변한 내용을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어떻게 이 각각의 변인을 측정했는지 척도의 일부만을 사례로 보여드렸는데요. 회상적 소셜 플랫폼 이용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 모습이 담기는 예전 사진이나 동영상을 찾아봤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재공유했다, 이런 내용들로 구성을 했고요. 자아연속성 같은 경우는 이전 연구에서
이 밸리데이시 됐던 나의 삶에는 연속성이 있다.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는 연결이 되어 있다. 같은 문항들로 측정을 했고요. 우울감과 삶의 만족도 역시도 이전 연구들에서 활용했던 표준화된 아이템들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주일간 귀하는 얼마나 우울감을 느끼셨습니까? 삶의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귀하의 현재 상황과 삶의 전반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귀하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고요. 거주 형태의 경우에는 1인 가구인지 아니면 동거 가족이 있는 다인 가구인지를 물었습니다. 자, 이 연구 결과 앞서 제시했던 연구 모델 중에서 이제 매개의 역할, 매개 모형에 관한 부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회상적인 소셜 플랫폼 이용이 예상했던 대로 그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간의 그 연속성 이 부분을 증진시켰고요. 그리고 그 결과 자아 연속성이 증진된 사람들은 우울감이 낮아지고 삶의 만족도는 높아지는 그런 예상했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실 흥미로운 부분은 여기서 저희가 예기치 않았던 직접 효과에 대한 부분 인데 결과를 설명할 때 다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흥미롭게도 회상적 소셜 플랫폼 이용은 그 자아 연속성을 높이는지 아닌지에 상관없이 직접적으로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우울감에 있어서는 아까 간접 효과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즉 우울감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동한 데 반해서 직접 효과는 사실은 우울감을 오히려 높이는 즉 회상적인 소셜 플랫폼 이용이 자아 연속성을 높이지 못하는 한에 있어서는 우울감이 심지어는 높아질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발견이 됐습니다. 아까 이 거주 형태에 따라서 하지만 이런 효과가 달라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가설을 세웠었는데요. 생각했던 대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저 위에 있는 선은 다인 가구를 나타내고 아래에 있는 선은 1인 가구인데요. 다인 가구의 경우에는 회상적 소셜 플랫폼 이용이 자아 연속성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인 가구의 경우에는 혼자 사는 사람들, 이분들은 회상적 소셜 플랫폼 이용을 통해서 자아 연속성이 고양되는 그런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 총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고자 했던 거는 결국 궁극적으로 우울감이라든가 삶의 만족도로 대표되는 이 마음 건강에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가라는 부분인데요. 예상했던 것처럼 다인 가구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 간접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요. 1인 가구의 경우, 그러니까 1인 가구들이 바로 그러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이 회상적 미디어 이용을 통해서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 간의 그 연속성을 좀 더 강하게 느끼고 그 결과로 우울감이 낮아지고 삶의 만족도는 높아지는 그런 긍정적인 심리적 경험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요. 자, 소셜 플랫폼이 이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라는 것인데요. 물론 이제 조건이 달리죠. 어떤 경우에 그다음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만 이렇게 퀄리파이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전의 선행 연구들은 사실 소셜 플랫폼에서 타인과의 비교, 소셜 컴퍼리슨이라고 그러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행복한데 나는 너무 불행해하는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 부정적인 영향에 초점을 맞췄다면 사실 소셜 플랫폼이 다른 사람하고의 연결을 강조해 주는 것처럼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 간의 연결도 회복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지점에 초점을 맞춘 것이 저희 연구의 특성이고요. 이를 통해서 지금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울해지고 삶에 대단히 불만스러운 상황 이 부분을 좀 완충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그 직접 효과에 있어서 그러면 왜 우울감하고 삶의 만족도 간에 좀 다른 방향의 효과가 나타났을까라는 부분은 우울감은 정말 이 즉시적인 현재 지금 바로 느끼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변인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예전에 좋았던 모습을 좋았던 경험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적어도 그 기억과 그 경험과 현재의 나를 연결시켜서 보게 만들어주지 않는 한은 사실은 마치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통해서 내 지금 상황이 더 우울해지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 자아 연속성을 통해서 갖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흥미로운 것이다라고 저희는 해석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은주 선생님께서 그 설문조사 자료를 이제 분석한 내용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교훈은 오늘 집에서 저녁에 과거의 본인의 사진을 꺼내거나 동영상을 꺼내서 그 과거와 지금의 자신의 연속성을 깨달으셔가지고 우울감을 낮추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교훈을 얻으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있을 이제 두 개의 발표는 이제 예술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실 이제 그 코로나19가 지금 2년째 거의 지속이 되면서 가장 크게 이제 타격을 입은 영역이 이제 예술 부분인데 그 예술 부분에서 이제 그 플랫폼 기반 그 사회가 이제 어떤 식의 이제 변화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그 플랫폼 사회의 도래에 따라서 예술 영역이 어떤 식으로 이제 진화 적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표는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이시자 이제 피아니스트이신 조은하 선생님께서 플랫폼 기반 온라인 예술 교육의 가치는 디지털 환경에서 어떻게 구현되는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회학자 그룹의 불순분자로 참여하고 있는 음악가 조은하입니다. 벌써 2년 차네요. 여기 사회학자분들과 매달 세미나를 하면서 플랫폼이라는 주제를 배워나가고 있는데요. 여전히 저한테는 낯선 외계어와 같아서 이 논의의 깊이, 넓이를 숨차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주제는 예술교육 본연의 가치는 플랫폼 기반의 온라인 환경에서 어떻게 구현되는가, 이 문화예술교육의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개발과 관련된 이슈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이 플랫폼 기반의 온라인 예술교육이 진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 격렬한 지각 변동이 예술교육에 어떤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지 지금 현 상황을 근시안적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온라인 디지털 교육의 진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예술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근원적인 특성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술 교육은요, 만나서 대면에서 부대끼면서 체험하는 몸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성과 면대면 방식이 필수적이었는데요. 그렇게 예술 교육을 통해서 공감과 소통을 일깨우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감각과 감성을 북돋을 수 있었죠. 그리고 예술 교육에서 선생님은 티칭 아티스트라고 불립니다. 지식을 단순히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학생과의 관계도 그저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가 아니라 예술 활동을 함께 어울려서 즐기는 예술 작업에 동참하는 동료와 같았습니다. 예술 교육의 여러 방식 중에 특히 이 체험과 창작, 표현 같은 과정들은 온라인이나 테크놀로지로 구현되는 게 쉽지 않은 형편이었죠. 지금 보시고 계시는 사진은 그 코로나 이후에 실시간 줌을 통해서 원격으로 발레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겠어요. 그 좁은 카메라 앵글에 맞춰서 춤을 추는 선생이나 아니면 이걸 따라하는 학생들이나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래서 영국 예술위원회에서는 이 코로나 직후에 원격 강의의 예술교육 현상을 두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패닉고지. 코로나 발발 이후에 대면 예술교육이 전격적으로 중단되거나 축소되면서 즉각적인 대응, 온라인 디지털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수업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다급히 움직이고 있는데요. 물론 다른 분야에 비하면 예술교육 현장은 제반 환경이나 인프라가 아직 취약해서 충분히 준비되지 않는 채 서둘러서 비대면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양질의 디지털 예술 강의를 개발하기보다는 이 위기 상황에 단기적으로 대처하는 현상이 만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현할 수 있는 좋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그런 필요성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미래를 대비한 안정적인 프로세스를 갖춰야 한다, 이런 것들이 예술가들이나 예술교육자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러자면 이 음향과 영상, 이미지를 복합한 디지털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어떤 기술과 지식이 필요한지 예술가들 사이에서는 아직 그 논의가 충분히 연결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디지털 문화예술 교육이 어떤 장점과 가능성을 갖고 있을까요? 저는 이제 유토피아라고 한번 칭해 보겠습니다. 기술과 예술이 융합되면서 곧 기술의 확장은 경험의 확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또 미디어를 활용하고 풍성한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학생들에게 교육 콘텐츠의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녹화 강의의 경우에는 반복 학습에도 효과적일 것이다. 게다가 시공간의 제한이 없으니까 전 세계 누구든 만날 수 있을 텐데 특히 대면 활동에 소외되었던 사회적 취약계층이 교육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겠고 또 수도권에 편중되었던 지역 간의 편차도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평등한 교육 기회를 누구나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예상되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은 지금 예술교육 현장은 유토피아의 이상과는 많이 다릅니다. 조급함이 서투름을 낳고 있는데요. 이를 디스토피아라고 칭하자면 우선 동영상 콘텐츠의 특성이 화면이나 음성, 시각과 청각으로 정보를 전달하잖아요. 하지만 예술교육은 오감을 동시에 활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촉각이나 후각 같은 감각들은 퇴화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 이 줌을 통한 예술교육의 학생들 설문을 해보니 참여도나 자기 주도성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술활동이 일으켜야 할 정서적인 교감,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 공동체적인 예술활동을 구현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음악의 경우에는 앙상블, 또 무용 같은 경우에는 집단 군무, 이런 협업이 힘든 상황인 거죠. 그래서 줌과 같은 화상회의 플랫폼은 예술교육의 온라인화를 제대로 실현하기에는 아직 어려운 장이라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교수자의 입장을 살펴보자면요. 온라인 콘텐츠 제작은 예술가에게는 굉장히 어렵고 낯선 기술이에요. 그래서 협력 중심의 온라인 예술 교육을 위해서는 한 명의 예술가, 교수자에게 예술가적 정체성, 또 교육의 전문성, 기술 활용을 다 모두 요구하기보다는 한꺼번에 요구하기보다는 여러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가들의 협업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무용수와 미디어 아티스트, 작곡가 등의 예술 전문가들과 그 외에 AI와 증강, 가상현실을 다룰 수 있는 테크놀로지 전문가들의 공조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온라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문화예술 교육 콘텐츠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겠는데 그러면서 예술과 기술이 융합된 교육과정도 확대되어야 하겠고요. 예술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기술에 더해서 예술교육의 가치를 확장해야겠다라는 그런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러자면 디지털 온라인 문화예술 교육의 철학과 방향성에 대한 근본적인 사유가 필요하고 또 비대면 예술교육 방법론도 개발되어야 하겠죠. 예술과 기술을 모범적으로 융합시킨 훌륭한 교육 콘텐츠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예술교육과 AI, VR, 또 로보틱스 같은 첨단 기술이 활용된 여기서 테크놀로지는 예술의 영역을 침범하기보다는 예술적인 감각을 확장하는 예술 표현의 훌륭한 도구로서 기능을 하는데 얼마 전에 융복합 문화예술 교육 그 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됐던 드림아트랩 4.0 프로젝트의 제트 플래닛과의 만남인데요. 동영상을 가지고 왔는데 그 사진이 안 떠오르네요. 네, 여기에 미디어 컨트롤러 또 커넥트 센서, 터치 디자이너들의 기술이 예술과 함께 융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용수의 움직임이나 위치 데이터를 파악하게 되고 그러면서 무용수의 움직임이 시각적인 역동적인 그래픽으로 표현하게 되고 또 음악가들은 작곡을 통해서 창작 음악을 입히게 됐죠. 그래서 이 교육 프로그램이 창의적인 예술 표현에 더해서 기술을 활용한 복합 문제 해결 능력의 성장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렇게 취지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탑재되어야 할 온라인 문화예술 교육 플랫폼을 구축해야 될 텐데 어떻게 구현해야 될까요? 공학적인 설계는 제가 이제 문외한이라서 예술 교육의 관점에서 풀어보자면 이 플랫폼은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다양한 경험과 콘텐츠를 공유하고 재창조할 수 있는 넓은 마당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러자면 예술 작품의 실제감을
생생하게 느끼면서 몰입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교육 과정의 협업이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야 되겠고, 또 문화예술 교육의 특징인 과정 중심의 실행과 소통을 활발히 나눌 수 있는 장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러자면 온라인 콘텐츠의 발굴과 제작이 시급하겠는데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알레그로 비바체로 달려보겠습니다. 여기 그냥 넘어갈게요. 자, 온라인 바다에 앞으로 다종다양 다층의 예술교육 콘텐츠가 범람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좋은 자료를 수집하고 선별해서 그 특정 교육 상황과 주제에 맞게 추출하고 재분류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아까 김홍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알고리즘에 의한 큐레이션이 문화예술 교육 콘텐츠에도 건강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거죠. 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현재 문화예술교육 플랫폼은 어떻게 구현되고 있냐면, 지금 한국의 공공교육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아직 문화예술 분야의 비중이 턱없이 취약한 형편입니다. 콘텐츠가 굉장히 부족해요. 지금 보시고 계시는 사진은 한국문화정보원과 문체부가 관리하고 있는 문화포털이라는 플랫폼인데요. 여기에는 온라인 공연 전시, 온라인 교육 체험, VR 실감형 전시 콘텐츠들이 탑재되어 있는데, 그런데 교육적인 관점은 부실한 형편입니다. 예술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예술교육 플랫폼의 몇몇 해외 사례들을 가지고 왔는데, 우선 케네디 센터에서는 예술을 교실로 가져오다라 라는 취지를 밝히면서 공교육 시스템에 맞춰서 예술교육의 학습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악과 우주라는 강의 콘텐츠의 경우에는 음악가들이 국립항공우주박물관의 사이언티스트들과 협력해서 작곡가들은 우주를 어떻게 듣는가, 우주의 소리는 어떠한가, 우주에 음악이 있는가, 이런 세부적인 교육 과정이 잘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안팎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 재료들을 이 케네디 센터의 사이트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폴 게티의 박물관인데요. 게티 앳 홈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인데, 이 플랫폼에서는 어린이와 가족이 가정에서, 우리 집에서 할 수 있는 미술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에서도 아츠 앤 컬처란 플랫폼으로 여러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음악가다 보니까 여기 음악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서 반갑더라고요. 이 보시는 화면은 블록 오페라라는 사이트인데요. 머신러닝에 노래를 학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4명의 오페라 가수가 16시간 동안 노래를 녹음한 다음에 컨볼루셔널 신경막이라는 알고리즘을 훈련시키면서 이 머신러닝 모델이 오페라 가수들한테 배운 내용을 토대로 사성부 합창을 재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자 혹은 사용자가 이 블록을 위아래로 드래그하면 음정이 바뀌고, 또 앞뒤로 드래그하면 모음, 아에이오의 소리가 달라지거든요. 실시간 드래그에 반응하면서 사성부 양상불이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여기는 대표적 유료, 돈을 내야 하는 교육 플랫폼인데, 마스터 클래스라는 사이트입니다. 공신력 있는 예술가들을 섭외해서 꽤 수준 높은 강의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음악 분야는 아직 17개 강의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런데 영화 음악은 한스 지머, 재즈는 허비 앤콕, 바이올린은 이작 펄만처럼 기라성 같은 예술가들을 강사로 섭외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도 현재 여러 군수업 예술교육 플랫폼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그 예술교육적인 바른 가치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데,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한국의 온라인 음악교육 사이트 도약닷컴입니다. 여기에선 현악, 작곡, 보컬뿐만 아니라 미디나 국악 같은 다양한 장르의 음악 강의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알레그로 비바체로 급히 달려왔는데, 이렇게 문화예술교육 플랫폼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성을 갖춰야 할까? 아무리 고도의 기술을 활용하더라도 결국 이 플랫폼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세상과 연결을 느낄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야겠고, 그래야 사용자들을, 학생들을 자발적으로 유인하고 또 꾸준한 활동성을 북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이 문화예술교육 생태계의 선순환 시스템을 마련해 주길 희망하고 있는데,
작년 7월에 유네스코 연계 포럼이 온라인에서 개최가 됐는데요. 다양한 예술가나 예술 교육자들이 모여서 이 재난과 팬데믹 시대 예술 교육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지 열띤 논의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사회적 갈등, 불협화음으로 부딪히고 특히 이미지나 서사 등 정보의 소음이 압도하고 있는 시대, 이럴 때일수록 예술적인 치유와 소통이 필요하다. 그래서 따뜻한 연결 사회를 위한 비대면 시대의 문화 전략을 만들자. 이런 구호들을 나름 절실하게 내뱉었는데요. 그런데 재차 강조하듯이 아직은 그 격렬한 변동을 겪고 있는 시기여서 짙은 안개 속 낯선 길을 헤쳐나가고 있는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다음 한준 교수님의 발표에서도 플랫폼이 예술에게 기회인가 위기인가라는 하드를 던져주실 텐데 디지털 문화예술 교육에 관해서는 제가 비관 속에서 희망을 가져보자면 이런 격변의 정점에 이르다 보니 오히려 기본에 가까워지더라. 그래서 비대면과 대면을 넘어서 가르치고 배우는 예술적인 관계를 다시 생각한 계기가 되었고 또 지금까지 당연하게 해오던 예술교육 활동들을 새롭게 돌아보는 힘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매체와 기술이 예술교육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교육의 지평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희망해 봅니다. 네, 여기까지 조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플랫폼 사회 디지털 환경에서 예술, 특히 이제 예술 교육이 어떤 식으로 이제 적응을 해나가는지 자세하게 기술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발표는 그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한준 선생님께서 역시 이제 예술 사회와 관련된 주제를 발표해 주실 텐데요. 1부 때도 마지막 발표가 도발적인 제목이었는데 2부도 역시 마지막 발표의 제목이 도발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술은 플랫폼 시대를 살아남을 것인가? 예, 여기에 대한 대답이 못 살아남는다 그러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예, 아마 그런 식의 답변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막연히 생각은 해봅니다만 이 도발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 한준 선생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연세대 한준 교수입니다. 제가 발표에 앞서서 이 제목에 대한 약간의 변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제목은 두 개의 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나의 글은 작년도에 나온 미국의 그 교육과 문화에 대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통렬한 비평을 잘 쓰는 작가 윌리엄 데레스피치라고 하는 분이 쓴 우리말로 번역하면 제목이 예술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서는 플랫폼 시대의 예술가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에 앞서서 198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신자유주의로의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때 예술 사회학의 대표적인 학자였던 폴 디마지오라고 하는 분은 문화는 시장을 살아남을 것인가라고 하는, 즉 비영리 그 영역에서 예술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약해지면서 예술이 위기를 맞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분의 주장이었는데, 과연 플랫폼도 우리에게 어떤 위기인가 아니면 기회인가, 기회라면 어떻게 바뀌어야 우리에게 기회가 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한번 제기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예술에 대해서 가져오는 변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보기 위해서 사회적 측면에서 예술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큰 틀로서 이 다이아몬드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예술의 생산과 소비를 중간에 매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악에서는 공연을 기획하거나 아니면은 음반을 제작하고 그것을 유통하는 분들이겠고요. 미술에서는 갤러리나 아니면은 박물관, 미술관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비평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런 매개자들일 겁니다. 그런데 플랫폼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 플랫폼이 바로 이 매개자의 역할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변화이겠고, 단지 매개자로서의 플랫폼만이 아니라 사실은
플랫폼이 생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음악을 듣는 사람들 혹은 미술을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음악을 듣고 혹은 미술을 보게 되는지 거기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두 측면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주로 음악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지만은 제 이야기의 일종의 하나의 그 전례라고 할까요? 그런 논쟁이 플랫폼이 등장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미국에서 많은 지식인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0년 무렵 스마트폰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플랫폼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음악이나 미술에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때 상당수의 예술가들이나 비평가들은 좀 비관론적이었습니다. 그때 The 뉴욕 타임스 매거진이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는 잡지에서 디지털 미디어 전문가인 스티븐 존슨이라고 하는 분이 그거는 다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 거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그렇지 않다. 오히려 플랫폼과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굉장히 많은 창의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요즘에 보면 저희에게도 이 이야기는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짧은 시간에 무명에서 아주 셀레브리티, 유명한 그런 아티스트가 된 사람들도 등장하고 있고요. 또 과거에는 기회를 갖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자신의 작품들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술 활동을 하는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비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는 결국은 그렇게 많은 기회가 있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생활이 안정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기회를 가졌던 모든 사람들이 그 기회를 실현시킬 수 있었던 것도 아니다. 오히려 플랫폼에서는 승자 독점이라고 하는 그런 원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 기회를 실제로 자기에게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또 그런 반론을 제기를 합니다. 과연 어느 쪽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현실인지 몇 가지 자료를 볼까 합니다. 저는 미국과 한국의 경우를 대비해 보겠는데요. 사실은 미국과 한국이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흥미롭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 막대 그래프의 높이가 플랫폼 이전과 이후의 음악 산업의 수입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2000년대 이후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특히 2010년 플랫폼 무렵부터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아마 넵스터라고 하는 지금은 많이 잊혀졌지만은 파일 공유 사이트가 생기면서 음악을 돈 주고 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도 생기고 지금은 스트리밍으로 이것이 다 흡수가 돼서 다시 반전을 하고 있지만은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리던 때에 비해서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적도 있었던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과연 뭘 먹고 살았을까? 음악가들은 대중음악가들 중심으로 보면은 결국 녹음 수입으로 음원 수입이 줄어드는 대신에 그것을 공연 수입으로 메꾸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한국은 대중음악의 수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뮤지션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을 잘 아시는 것처럼 또 저희의 음악 수입에서 보면은 가장 많이 줄어든 것이 노래 연습장 수입이죠. 한국에서만 있는 굉장히 독특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대신에 많이 늘어난 것이 바로 온라인 음악 유통이고요. 또 그 못지않게 또 늘어나고 있는 것이 음악 공연이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악 산업 전체 규모의 변화와 함께 음악가들 사이에서의 양극화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왼편 그래프를 보시면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 음악 가수 드레이크라고 하는 힙합 가수의 스트리밍 횟수가 60억을 넘습니다. 반면에 한 1000등 정도 되는 그 음악가들은 거의 거기에 비하면 완전히 알려지기가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저희도 이제는 빌보드 핫 100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아마 BTS가 여기에 자주 등장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아는 비틀즈나 이런 저는 나이를 먹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유명한 역사의 이름을 남긴 음악가들에 비해서 최근에 인기 있는 드레이크나 리안나 같은 가수들이 훨씬 더 많은 횟수를 핫 100의 차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을 보면 최근에 와서 더 양극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또 공연 수입에서도 2000년대 들어서 굉장히 그 티켓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결국은 공연 산업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는데 그 늘어난 부분을 누가 많이 가져가느냐? 상위 1%가. 어떻게 보면은 저희도 그렇지만 미국 사회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빈익빈 부익부가 심각해지는데 그것이 예술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지만 생산의 측면과 더불어서 소비의 측면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아까 김홍중 교수님께서 알고리즘이 굉장히 파워풀해졌다,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우리 삶에 미치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알고리즘이 우리의 취향을 바꿔버리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 아니면 알고리즘이 제공하는 인기 있는 음악에만 집중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새로운 음악을 찾아내고 어떻게 자기의 취향을 발견할까? 거기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음악이 인기 있는가에 대해서 과연 사람들은 좋은 음악을, 자기가 듣기에 좋은 음악을 선호하는가 아니면 남들이 좋다고 하기 때문에 나도 그것을 따라 듣는 것인가. 매튜 살가닉이라고 하는 이 실험을 통해 가지고 디지털 실험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가상의 음악 시장에서 연구한 사회학자의 연구에 의하면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취향, 특히 플랫폼이 제공하는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인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쫓아가는 그런 소위 바이럴하다고 그러죠. 그런 바람의 결과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플랫폼이 우리의 음악에 어떤 변화를 혹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저희 조사 결과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제 발표를 마칠까 합니다. 한국에서 음악을 듣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에 얼마나 될까요? 젊은 층에서는 평균이 1시간이 넘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전체 인구에 비해서 상당히 평균이 높은 편이고요. 음악이 우리 일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됐다. 어떻게 본다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음악을 우리가 더 가까이 접할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강력한 툴이 되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만큼 우리는 음악에 값을 지불하고 있는가? 음악은 굉장히 싸진 면이 있다. 그것을 가져오게 된 스트리밍 서비스를 얼마나 이용하고 있을까? 자주 혹은 매일 이용한다는 응답이 20대에서는 절반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아까 제가 질문을 던졌던 새로운 음악은 어떻게 찾을까? 열심히 찾아 듣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많이 찾는 방식은 뭘까? 전체 인구에 비해서 20대, 어떻게 보면 플랫폼을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더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온라인, 또
그와 동시에 바로 사회적 네트워크였던 것 같습니다. 이 사회적 네트워크 또한 우리는 SNS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은 결국은 우리는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 놓은 세상 속에서 사람을 만나고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거기에서 나의 취향도 형성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고요.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한준 선생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예, 플랫폼 시대 음악의 생산과 소비가 겪고 있는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으로 그 2부 5분의 발표는 전부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토론 시간인데요. 토론자로 이제 두 분의 훌륭한 선생님들을 모셨습니다. 우선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으로 계시는 오세욱 선생님, 그리고 이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신 최샛별 선생님 두 분을 모셨는데요. 예, 우선 이제 오세욱 선생님의 토론을 듣고 최샛별 선생님 토론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세욱 선생님 그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 한국언론진흥재단 오세욱입니다. 네, 그 사회학회원도 아닌데 이렇게 귀한 자리에 먼저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처음 섭외 요청을 받았을 때는 이게 한계 발제에 대한 토론인 줄 알고 있는데 5분의 훌륭한 선생님들의 발제에 대한 종합 토론임을 뒤늦게 알고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로만 만나했던 훌륭하신 분들을 한 자리에서 뵙는 것을 넘어 종합 토론을 하라니 그래서 아예 토론문을 적어왔습니다. 네, 화면상으로 보기 좋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요. 그냥 좀 양해해 준다면 글을 읽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그 알고리즘 권력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빠르게 제고되면서 그 저항으로서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을 지적하신 김홍준 선생님의 내용에 저는 깊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댓글에 대한 연구 결과를 일부 공유해 주신 임동규 선생님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유튜브 추천 내용을 크롤링해서 연구했을 때 나왔던 결과랑 유사하기 때문에 추후 연구 결과를 꼭 한번 만나 뵙고 한번 그거를 한번 같이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소셜 플랫폼의 회상적 이용이 우울감과 삶의 만족도를 모두 높인다는 이윤주 선생님의 연구 결과는 논문이 완성되면 진짜 가장 먼저 보고 싶을 정도로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또 제가 개인적으로 요새 재단에서 언론인 및 시민 대상 온라인 교육 사이트의 통합 작업을 이런 것까지 시킨지 모르겠는데 그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조은하 선생님의 발표 내용에서 관련해서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프라우드원의 탈락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고 있는데 요새 수우파에 좀 꽂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준 선생님의 발표 내용을 통해서 나는 그런 수우파를 어떻게 소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근데 아직 진행 중인 연구들이 하나하나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더 얘기를 하기보다는 큰 주제에 맞춰 연구자로서 제가 그동안 관심 가져온 논의를 더하는 방식으로 오늘 토론을 좀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플랫폼의 문화와 관련 최근 주목하는 것은 삭제입니다. 구글 투명성 보고서에 공식적으로 매 분기 발표하고 있는데요.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3개월 동안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을 이유로 삭제된 영상은 956만 9,641개였습니다. 이 중 47만 8,326개의 전체 삭제 영상의 약 5%는 신고를 받아 전 세계 유튜브 검토팀이 직접 삭제한 것이고 나머지 909만 1,315개, 전체 약 95%는 유튜브의 인공지능이 가이드 위반을 자동으로 식별하여 자동으로 삭제한 것입니다. 자동으로 삭제된 영상 중 29.2%는 조회수가 0으로 약 265만 4,664개의 영상이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누구한테 보여지기 전에 삭제됐습니다. 유튜브는 이용자 보호 등을 이유로 스팸 및 현혹행위, 그다음에 아동 안전 등 민감한 콘텐츠, 폭력적이거나 위험한 콘텐츠, 총기류 등 규제 상품, 선거 및 코로나19 등 관련 잘못된 정보 등으로 판단된 경우 가이드 위반으로 간주하여 영상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이 일일이 보거나 신고를 통해 가이드 준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유튜브에는 매 분당 450시간 정도의 동영상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에 따라 구글은 2017년부터 기계학습을 적용하여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가이드 위반 영상을 삭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밝힌 바에 따르면 2001년 1분기 삭제된 영상의 절반이 넘는 513만 1,470개는 아동 보호를 이유로 삭제됐습니다.
이외에 과도한 노출 또는 성적인 콘텐츠가 16.5%를 차지했고요. 폭력적 또는 노골적 콘텐츠가 15.6%, 스팸, 현혹성 콘텐츠 및 사기 콘텐츠가 7.9%, 유해하거나 위험한 콘텐츠가 2.2% 등으로 해당 사유도 삭제가 됐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당연히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창작자들은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 자동으로 삭제될 때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자주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딸이 낮잠 자는 영상을 올렸다가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을 이유로 영상이 삭제됐다고 밝힌 도경환 전 아나운서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구글은 대부분의 경우 영상을 삭제한 이후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의 규정을 위반했다고만 밝힐 뿐 구체적으로 그 가이드에 뭘 위반했고 어떤 내용이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월 구글이 다양한 비판을 감안하여서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의 경계선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출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후 삭제와 관련한 이러한 불만은 더욱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튜브에서 삭제된 특히 인공지능에 의해 자동으로 사라지게 된, 보여지지 않게 된 영상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일부 창작자들의 지적으로 알려지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그 사라진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네, 물론 구글에 있는 사람들도 모릅니다.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삭제했기 때문에 어떤 영상이 올라왔는지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는 거죠. 지난 6월, 특히 이제 올해 6월에 한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 6월 중국 신장 지역 위구르족들의 인권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아타주르트 카자오 인권이라는 채널인데요. 이 아타주르트 카자오 인권 채널이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으로 차단된 후 며칠 후 별다른 해명 없이 복구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채널의 최신 영상 12개가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이 채널은 중국에서 실종된 위구르족과 친인척 관계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신분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영상을 게재했는데 유튜브는 이 영상들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로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채널의 운영자는 유튜브는 더 이상의 설명이 없었고 나는 유튜브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인터뷰를 했었고 그리고 나는 도대체 삭제한 이유를 알 수 없었고 구글에 요청을 했지만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라고 로이터와의 인터뷰를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이 문제의 소지를 자체는 없애는 것이 사실 편합니다. 우리 사회 대부분의 문제는 복잡한 맥락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혐오 표현, 허위 정보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비판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플랫폼 기업들은 가이드의 보완이나 수정 혹은 조치가 아니라 문제의 소지가 있는 콘텐츠의 삭제를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의 경우도 임시 조치가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러한 삭제는 기술적 조치, 특히 알고리즘 혹은 인공지능에 의해 자신들이 관여하지 않고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자신들은 관여하지 않다는 점을 특히 강조합니다. 앞에 여러 발제자분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플랫폼사의 특징 중 하나는 알고리즘의 권력화입니다. 알고리즘은 사회에 유익한 방향으로 기본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그 원칙상 확률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더 높은 확률이 있을 경우 더 낮은 확률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그렇지 않다면은 설계 자체가 무너진 가능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높은 확률을 따라야지만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0인 상태로 삭제된 영상들이 모두 삭제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영상들을 확인할 수도 없지만은 사실 확인한다 하더라도 이 영상이 삭제할 만큼 합당한 것인가, 삭제당할 만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쟁적 여지가 많이 남아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확률적으로 삭제해도 좋다라고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판단을 한 것이죠. 확률적으로 높다는 것이 100%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플랫폼 사회에서 이 100%를 의미하지 않는 것들을 배제하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어떤 사람을 배제할 경우에 이 배제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할 것을 항상 요구받습니다. 그 요구는 시민단체의 압력이었던 아니면 언론의 고발이었던 다양한 이유로 배제되는 사람들이 내가 왜 배제되는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었던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에 따른 자동화 논리로서 알고리즘의 확률에 따라 소외받는 사람 혹은 지점을 눈에 보이지 않게 하면은 물어볼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무엇이 보이지 않게 되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입니다. 유튜브의 조회수 0인 영상들처럼 왜 보이지 않는지는 물론 설명하지 않는 게 아니라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플랫폼이 우리의 무엇을 보이게 하는가 보다 보이지 않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그 결과에 대해 조금 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플랫폼과 관련한 논의는 왜 무엇이 보이느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네이버와 언론사의 기사 제휴 문제를 제가 재단 언론진흥재단 소속이기 때문에 한번 이거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언론사들은 왜 우리의 기사가 먼저 보이지 않는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해서 근데 묻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기사가 잘 보이기 위한 투쟁에 참여하지도 못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미디어 스타트업으로서 의미 있는 의제들을 던지면서 주목받고 있는 언론이 상당수 있습니다. 몇몇 언론들이 있는데 이 언론들은 제휴평가위원회의 지원 자격조차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월 기사 건수가 그 대부분이 인터넷 언론사이기 때문에 월에 100건 이상의 기사를 생산해야지만이 그 제휴 대상으로서 심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월 기사 기준의 조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검색 제휴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무엇이 보이느냐의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왜 어떤 것은 플랫폼에 참여조차 할 수 없는지, 왜 플랫폼에서 보일 기회조차 얻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토론을 마치면서 이 얘기를 하게 된 이유는 사실 저도 이제 왜 무엇이 많이 보이는가에 대한 연구를 주로 진행해 왔었는데 그것을 하면서 동시에 느끼게 된 것이 보이지 않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점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의 퍼센트가 대부분의 경우 5% 미만인데 이 약한 세력들이 안 보이게 되는 것들의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더 많은 문제들을 가진 경우도 많은데 그런 부분들 플랫폼 사회에서 왜 문제가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내용을 한번 오늘 전개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그 우세욱 선생님께서 사실 그 연구진들이 미처 보지 못했을 수도 있는 중요한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플랫폼 사회 특히 이제 그 온라인 그 디지털 환경에서 이제 배제와 삭제 요 부분에 대한 관심을 좀 더 이제 사회학적으로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아주 훌륭한 토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두 번째 토론은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이신 최세별 선생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예, 최세별 선생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론을 맡은 이화여대 사회학과 최세별 교수입니다. 플랫폼이란 단어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오늘 저도 한 분의 이제 발표에 대한 이제 토론으로 생각하고 왔는데 5분의 이제 아주 좋은 발표를 들으면서 많이 배웠고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또 이에 대한 요약과 좋은 점에 대해서는 또 먼저 토론을 해주신 오세훈 연구위원님께서 잘 말씀을 하셔서요. 저는 오늘 이러한 변화 속에서 디지털 세대라고 얘기하고 할 수 있는 젊은 세대들은 어떤 식으로 이러한 그러니까 플랫폼 시대에 자신들의 모든 것들 그 자기 행위자로서의 어떤 힘을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저는 요즘에 내가 이런 세상을 살 수도 있구나 할 만큼 막막하게 요즘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세상이 변하고 이 코로나 시대에 따르면서 이제 사람들과의 모든 교류가 끊기는 것 같은 느낌이 나고 이런 것들이 참 힘들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온라인 세대 지금 얘기를 하게 되면 플랫폼 세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학생들과 얘기하면서 굉장히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저희보다 이제 친구들한테 이런 말을 물어봤어요. 너네들은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면 어떨 것 같아? 한 명이라도 저는 조금 뭐 힘들 것 같아요 이럴 줄 알았는데 많은 친구들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너무 편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갑자기 그 사회학의 고전학자인 듀리켐의 아노미라는 개념이 번뜩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학부 때부터 이 아노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는 저 개념인가 보다. 근데 그때 교수님은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요즘이 아노미다. 근데 제가 매번 요즘에 수업을 가르칠 때마다 저도 사회학 개론 시간에 이야기를 하는데 날이 갈수록 제가 느끼는 정말 아노미다가 강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살던 세대 사실 아노미라는 개념이 사회학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나온 개념인데 사회학 자체가 전통사회로부터 산업혁명 그리고 이 굉장히 급변하는 그 상황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변화의 상황 그리고 어려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사회는 너무나 빨리 변했고 살고 있는 우리는 늘 아노미라고밖에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잘 굴러가고 모든 것에 있어서 인류는 거기에 적응해서 힘을 만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매스미디어가 만들어질 때도 사람들은 다 군중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소비자의 힘 이런 것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들이 나오고 결국 그러면 플랫폼 세대 시대에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온라인 세대라고 얘기되는 이 젊은 세대들은 이런 플랫폼 세대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계속 이제 고전 사회학자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저 요즘 이제 자꾸 고전 사회학자 이론들을 자꾸 보게 되는데 미드라는 학자가 이제 사회 심리학의 시초죠. 사람이 이제 자아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즉각적이고 충동적인 아이와 남들이 나를 보는 미라는 것이 이제 합쳐져서 자신의 자아를 형성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요즘 가끔 이 알고리즘 자체가 일반화된 타자로 나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타자로 들어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끔 제가 뭐를 찾다가 보면 제가 좋아할 것만 같은 것들이 막 떠오르고 나에 대해서 유형이 막 지어지는 순간 제가 생각하죠. 아, 정말 이런 것 같다. 내가 몰랐던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규정해 주는 것들을 가지고 나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젊은 세대 MZ세대가 굉장히 재미있는 자기소개를 이제 제가 늘 학부 학생들한테 이제 봤는데 그 학생들이 자기 소개를 할 때 요즘에 100명 중에 50명은 첫 번째 제 MBTI 유형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정말 이 사회를 살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너무 궁금하죠. 그리고 MZ세대, 자기가 가장 중요한 세대인 MZ세대는 끊임없이 자기가 가장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 궁금한 자기에 대해서 알기 위해 이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테스트하고 자기네들을 알고리즘에 의해서 유형화 짓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을 알아가고 있죠. 뿐만이 아닙니다. 자기가 이제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많은 이런 상황에서 내가 느끼는 아이와 남들이 느끼는 나에게 하는 이 미 자체가 너무너무 헷갈릴 수 있는 이 상황을 이 MZ세대는 또 굉장히 요즘 유행하는 부캐라는 개념을 저는 굉장히 재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부캐를 통해서 아이와 미의 어떤 우리 그 기존의 모든 기성세대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자아의 어떤 분열이라든지 이런 균형들을 굉장히 쉽게 해결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그것을 즐기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상 내가 즉각적이고 충동적인 나와 남들이 나한테 요구하는 미는 늘 인간에게 스스로에게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들은 충동을 일으킨다면 지금 현재의 MZ세대들은 아예 자신들의 여러 가지 플랫폼을 통해서 익숙해진 부캐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게임에서 나온 거거든요. 게임에 이제 본캐를 어떻게 서포트하는 어떤 그런 캐릭터로 나온 그런 개념인데 이런 게임 세대의 등장 그리고 이 플랫폼마다 새로운 자아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세대들은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가 보기에는 헷갈려 보입니다. 저 자아 분열 같기도 하고 무슨 얘기 드냐면 저희는 바쁠 때 제가 농담처럼 얘기를 하자면 선후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여러 개였으면 좋겠다. 나 같은 사람이 여러 개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MZ세대들은 자기가 창조한 각각의 세계에 자기를 새롭게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캐릭터들은 서로의 그 세계관 안에서 전혀 충돌 없이 자기가 즐거운 무언가를 즐길 수가 있는 거죠. 세상은 변하고 그 안에서 행위자들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데 이 MZ세대의 자기 자아를 이제 찾아가는 방법이라든지 이들이 부캐라든지 이러한 멀티페르소나를 통해서 이러한 자신들의 흔들리는 무언가를 규정하고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디지털 세대 또 더 나아가서 이제 플랫폼 세대가 돌아올지라도 새롭게 그 안에서 자신들을 만들어가는 행위자의 힘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앞에서 이제 많은 선생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요. 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세별 선생님의 토론 잘 들었습니다. 예, 원래 최세별 선생님 그 전공이 이제 사회학자로서 이제 세대 전공이셔서 사실 그 플랫폼 사회를 바라보고 이제 그 플랫폼 사회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세대 간의 차이에 좀 더 이제 강조를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시의적절한 코멘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제 토론 시간 좀 더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시간이 원래 이제 계획보다 조금 좀 늦어져 가지고 우선 이 유튜브랑 이제 네이버 TV로 이제 좀 그 실시간으로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올려놓은 질문을 먼저 좀 받고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좀 종합적인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먼저 올라온 그 질문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예. 그 임동균 선생님께 우선 지정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예, 그 질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개인들이 디지털 플랫폼에서 이제 감각적 정체성을 구성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감각의 패권이라는 개념에서 감각 자체에 대한 파워나 에이전시를 강조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온라인 상에서의 감각 정체성은 오프라인의 사회 경제적 정체성과 다를 수 있는 것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임동균 선생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질문 감사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뭐 약간 어떻게 보면 그 은유로서 이제 감각이 어떤 패권적 힘을 가지고 디지털 세계가 그 감각의 제국이 된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 이제 사실 최세별 선생님도 방금 이제 아노미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모든 게 혼란스러운 아노미인 상태에서는 어쨌든 사람은 좀 확실한 거를 찾고 싶어 하거든요. 뭔가 어쨌든 확실한 것. 그 와중에서 나에게 확실성을 주는 그 어떤 그런 느낌을 주는 걸 찾게 되는데 대부분의 어떤 규범들이나 어떤 당위성이나 이데올로기나 이런 것들이 관습이나 아니면 뭐 어떤 위계적인 질서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약화된 상태에서 믿을 수 있고 안정적인 뭔가를 줄 수 있는 건 감각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뭔가 확실한 느낌을 주는 것, 그것은 이제 감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내가 게임을 예를 들어서 할 때 게임을 통해서 얻게 되는 감각일 수도 있고, 뭐 요리를 하면서 요리는 어쨌든 간에 불확실성에서 뭔가 확실한 아웃컴을 만드는 거니까 요리가 될 수도 있고, 뭔가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은 야 이거는 진짜 여기는 맛집이고 이거는 진짜 진짜 맛있는 음식이구나 자랑도 할 수 같은 그 맛있는 음식은 또 확실하게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본인이 또 뭐 이렇게 취향을 가지면 아 이거는 나의 취향이야, 이건 난 이런 걸 좋아해, 뭐 그 부캐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냥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끊임없이 제가 소비하는 대상물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어쨌든 간에 뭔가 확실성을 주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확실한 느낌을 주지만 그렇다고 이제 개인에게 어떤 통일된 그 정체성을 줄 수 있을까? 그거는 이제 그거는 저 역시 이제 좀 불확실하긴 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 감각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성립이 가능한 것이냐? 제 생각에 있어서는 이게 여기 종건 선생님 말씀 주신 오프라인에서의 사회 경제적 정체성과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하약에서의 뭐 아비투스 이런 내용이랑도 이제 겹치긴 할 텐데, 근데 온라인상에서의 감각 정체성이 또 다른 방식으로도 형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서양은 뭐래서 서양 사람들은 독립적인 자아를 가지고 있고 인디펜던트, 뭐 동양 사람들은 인터디펜던트한 서로 이렇게 관계적인 그런 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또 제3의 그 셀프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는 관계적인 거지, 릴레이셔널한 거. 예를 들어서 나의 정체성이 이렇게 무슨 나는 학생이고 누구의 뭐 아들이고 누구 직장인이고, 이 정체성이 이제 약간 인터디펜 소셜 카테고리에 대한 그런 걸 하면, 관계적 정체성은 나는 이 사람 친하고 이 사람이 친하고 나 이 사람 친하고 그 사람들이랑 계속 뭐 전화하고 카톡하고 뭐 이제 수다 떨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게 그런 릴레이셔널 셀프가 있는데,
디지털 세계에서 이제 흥미로운 점은 아까 유튜브 댓글도 나왔지만 예를 들어서 자기가 관심 있는 채널에 들어가서 막 댓글을 달아요. 그러면은 대체로 자기가 좋아하는 채널이나 그러면 댓글에서 다 같이 찬양을 해요. 거기 그 사람이 누구인 그 컨텐츠에 뭐 진짜 재밌다 하면서 말로 농담도 하고 막 이렇게 위트 있는 댓글도 달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정서적인 공유가 이루어지는 그런 에너지가 거기서 이제 만들어지죠. 그 약간 취향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런 사람들과 되게 묘한 방식으로 그 릴레이셔널한 셀프를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온라인상에서의 정체성도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그 생각은 드는데 예, 저도 이거 지금 뭐 좀 아직 그 탐색 중인 이제 개념이라서 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은 이은주 선생님께 던지는 질문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발표에서 회상적 미디어 이용이라는 개념을 쓰셨는데 이 개념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친구 관계 등이 고려가 되었을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등 회상적 이용을 할 경우 댓글을 보거나 공유를 하면서 이제 친구들과 근황을 묻거나 소통을 하면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상호작용도 마음 건강이라는 결과를 보는데 영향이 있을지 그 점이 좀 궁금하다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예, 질문 감사하고요. 지금 하 교수님께서 질문 읽어주시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 흥미로운 발표 감사합니다. 이거를 빼먹으셨어요. 예. 네. 제 흥미로운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너무 오래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자, 제가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그런데요, 일단은 당연히 이 부분이 저는 고려가 될 지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이유는 지금 저희가 관심이 있었던 부분은 회상적인 미디어 이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 회상적 미디어 이용 자체가 어떤 효과를 가져온다기보다는 회상적 미디어 이용 과정에서 촉발되는 미디에이티드 상호작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측정한 것은 팬데믹 이전의 활동이나 모임에 대한 포스팅을 게시하거나 공유했다. 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활동이나 그리운 사람들을 찾아봤다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저희가 이제 두 측면으로 해서 나눈 거예요. 그냥 찾아보기만 한 행동하고 실제로 그거를 다시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 이건 대단히 표현적인 행위잖아요. 이 두 가지로 나눴는데 사실은 데이터를 받은 게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그리고 이 네 문항을 그러니까 구분을 해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리고 저희 문항에서의 한계는 그냥 공유했다, 게시했다까지만 있지 그 공유의 결과로 또 다른 상호작용이 촉발이 됐는지 트리거가 또 됐는지 그래서 내가 옛날 사진을 올렸더니 그걸 보고 친구가 그 사진에 같이 찍혀 있었던 친구가 또 거기다 포스팅을 단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회상적 미디어 이용 자체보다는 어쩌면 그것으로 인해서 유발된 후속적인 사회적 상호작용 비록 소셜미디어 상에서이기는 하나 그게 이제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지점은 좀 구분해서 차후 연구에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제 변명을 하자면 이게 제가 단독으로 수행한 연구가 아니라 지금 연구진들이 다 조금씩 한 숟갈씩 얹어가지고 데이터를 모으다 보니까 문항들을 원하는 만큼 아주 상세한 수준에서 분석적으로 모으기는 어려웠던 지점이 있습니다만 지금 문제의식이 대단히 훌륭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그 5분의 발표하신 분들 중에서 혹시 뭐 좀 코멘트를 해주실 내용이 있거나 좀 보충하실 내용이 있으시면은 이 시간을 활용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시간이 있어서요. 예, 이은주 선생님 예, 하십시오. 예. 저도 오세욱 박사님께서 예. 그 삭제에 관심을 가진 부분 예.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좀 틀어서 보시는 시각에 저는 늘 탐복하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실증 연구를 한 것 중에 사실은 댓글
댓글에서 이 네이버에서도 클린봇을 이용해서 사실은 그 규정에 위반되는 댓글들을 걸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경우는 흥미로운 것이 삭제의 흔적이 남잖아요. 클린봇에 의해서 삭제된 댓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내용이 왜 때문에 삭제됐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뭔가 있었는데 그걸 얘네들이 지웠구나 하는 거는 알게 된단 말이죠. 그 삭제의 흔적이 남으니까. 근데 이런 경우에 저희가 했던 실험은 이게 클린봇에 의해서 AI에 의해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삭제된 것인가 하고 그냥 관리자에 의해서 삭제된 것이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그 삭제된 이유가 뭘까? 삭제한 근거가 뭘까에 대한 어떤 추론을 하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봤거든요. 자, 여기까지. 그래서 삭제에 관해서 사실은 연구될 수 있는 지점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이제 삭제된 사실을 사람들이 인지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디에 귀인하는가 이거에 따라서 사실 시스템에 대한 신뢰의 문제나 남아있는 내용에 대한 수용도나 이런 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오세욱 선생님 추가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예, 예. 네. 임동규 선생님. 예, 저기 그 김홍중 선생님께 뭐 간단한 질문인데요. 이제 그 발표 제목이 이제 플랫폼 사회 문화 사회학이라고 그 되어 있어서 제목이 이게 가능할지, 그러니까 플랫폼 사회를 분석하는 것과 문화 사회학이 만날 수 있는 지점들이 어떤 지점들이, 물론 이제 발표에서도 이제 그 보여주셨는데 아마 선생님 본인께서 생각하시는 요즘 문화 사회학의 어떤 한계나 이제 그런 그 문화 사회학이 더 이상 약간 뻗어나가지 못하고 있는 지점들이 있을 것 같고, 근데 플랫폼 사회라는 건 딱 있고 문화 사회학이라고 하는 게 얼마만큼 거기에 근접해 갈 수 있을지 지금의 문화 사회학이, 그런 질문을 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홍중 선생님, 예, 바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죠. 예. 제목은 이게 무슨 큰 의미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좀 약간 일반적인 논의를 좀 담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설정을 해서요. 다만 이제 지금 질문을 해주신 그 문화사회학이 가능성은 뭐 최세별 선생님도 계시지만 사실 20세기 문화사회학은 어쨌든 인간 행위의 의미 내지는 로직을 풀어내는 기본 학문이기 때문에 비인간이나 돌려 말하면 동물, 식물 혹은 뭐 미네랄 혹은 기계, 다른 형태의 지능들, 그것들과 인간이 맺는 그 인터페이스에 대한 관심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브루디유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그 빅샷들의 그 큰 문제의식 안에 그게 없었고, 역시 이제 인간들의 그 미닝과 그 리프레젠테이션, 상징들, 그러니까 돌려 말하면 굉장히 물질적인 힘을 발휘하는 상징 바깥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큰 관심 갖지 않았는데, 오늘 이제 여러 선생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플랫폼 사회라는 이름을 붙인 이런 종류의 리얼리티가 우리 주변을 거의 이제 자연환경처럼 둘러싼 게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좀 더 가면 뭐 20년, 30년 정도 있었지만 사실 부지불식 간에 매일 자기가 하던 연구 계속 하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뭐 기온이 한 1도 올라간 것처럼 환경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태어난 친구들도 있고 뭐가 다른지를 모르는 거죠. 이제 그 친구들은. 그래서 사실은 큰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많은 분과에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떤 데피니티브한 어떤 그 답을 갖는다기보다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오버웰러밍한 느낌이 있어요. 이거 한 5년 연구 다른 거 하다 보면 세상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바뀜을 포착하기 위한 연구의 가능성은 문화사회학에 있는데 아직 그게 본격적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을 플랫폼 사회의 여러 문제들에 대한 문화사회학적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 정도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사실
토론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요. 예, 그럼 뭐 아쉽지만 예, 이걸로 토론 시간을 마치도록 하고요. 그래서 2부 그 플랫폼의 문화와 심리 이제 5분의 발표, 2분의 토론 듣고 그리고 짧았지만 자유롭게 좀 이야기를 교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예, 그러면 2부는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프로젝트의 이제 좌장 역할을 하고 계시는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한준 선생님께서 이제 마무리 코멘트를 해주시고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준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1부, 2부로 나누어서 1부에서는 뭐 거시적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고 2부에서는 미시적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 다양한 부분들을 바꿔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저희가 체계적이라기보다는 각 조각조각들을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은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시야를 좀 더 넓혀서 국내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또 미시적으로 보자면은 저희가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들은 오늘 2부의 주된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마셜 맥루한이라는 분이 미디어가 메시지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는 아마도 미디어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가 굉장히 임팩트 있는 거다라는 얘기였다면, 저는 플랫폼은 우리의 일부이다, 즉 우리를 컨스티튜트 하고 있다,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난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의식이라는 걸 발견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라는 걸 발견했다면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저희는 그 사회가 더 소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굉장히 평온하고 질서 잡힌 것이 아니라 굉장히 우리를 몰고 다니고 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아주 거칠게, 그리고 뭐 영어로 하자면 터뷸런트하게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 자신이 우리의 고유한 것이 아닌 우리가 되어가고 있다. 그때의 문화는 무엇이고 우리의 심리는 무엇일까? 우리의 경험은 무엇이고 우리의 기억은 무엇일까? 이런 굉장히 큰 질문을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좀 더 우리의 플랫폼이 열어가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아이디어를 좀 더, 우리 생각과 좀 주장들을 좀 더 가다듬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기를 기대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연구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내 마무리하셨죠? 예. 해주시고 토론을 해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화면을 통해서, 그야말로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의 그 논의에 함께 참여해주신 모든 청취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또 이 행사를 후원해주신 네이버와 또 사회학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것으로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